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고 이후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당 안팎에서 논란인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3시간 가까이 의총이 있었지만 저령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참석자가 입틀막 의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 표명이 논란이었습니다. 어제 의총이 열렸는데 3시간 가까이 열렸지만 저령과 관련된 당의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참석자는 입틀막 의총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연일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얘기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 후에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장동혁 대표가 출연합니다. 뭐라고 입장 밝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좋아하시는 4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입틀막. 입틀막. 입을 틀어 막는다는 거죠.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절연, 경론을 피한 국민의힘 입틀막 의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라는 반발이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시간 의총이 있었는데 2시간 넘게 당무보고였어요. 당명 개정과 관련된 얘기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도부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극한 대치. 조선일보가 오늘 6면에 썼습니다. 극한 대치 어떤 뉴스일까요? 오늘부터 8일간 본회의. 극한 대치가 예고됐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법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요. 사법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여당은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는 기세라 본회의가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와락. 한국일보 2면입니다. 보자마자 와락. 각별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만차노 치맥 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것 말고도 닮은 꼴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전 SNS에 내 영원한 동지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치맥, 요즘 이 세계적인 인사들 사이에서 치맥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85건 중앙일보 신면입니다. 이달만 85건 산불 잘 나는 한반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낮은 습도, 적은 강수량, 건조한 기후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이라는 사람이 성남에서 술 먹고 음주 사고까지 냈으니 산불이 잡히겠습니까? 공무원들만 고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여가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직구쇼의 안방마님, 우리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태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도부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 반발도 나왔고요. 알맹이가 빠졌다, 입틀막이다 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치열하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당의 노선과 관련된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그럼 뭔 얘기를 이렇게 3시간 동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당명 개정 얘기 많이 나왔고요. 여당에 대한 비판 얘기도 많이 나왔다는데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 함께 보시죠. 장동혁 대표에게 절연하라라는 이 당의 노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금요일에 입장을 냈잖아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주지했고 1심 재판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유튜버들 전한길 씨, 고성국 씨 등과 굉장히 유사한 입장을 장동혁 대표가 냈다라는 논란 속에 열린 의총이었는데 이 당의 노선과 정치성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명 개정,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결론도 안 났다. 결국 조은희, 조경태 등 일부 의원은 회의 중간에 퇴장을 했습니다. 의총이 끝날 때쯤 남은 의원은 30명밖에 안 됐다.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적게 남았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말미 5분 정도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20일에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봐달라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당명 개정부터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내란 수괴 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 주 내용이 절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 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도 의원님들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 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지도부가 막았다는 겁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도부가 막았다. 아예 당의 노선, 예를 들어 이 장동혁 대표 입장과 관련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당의 중요한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걸 아예 묻지도 못하겠다라는 게 지금 들었던 의원들의 비판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제 의총이 주목받던 이유가 뭐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무죄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치는 데서 최고 핫한 이슈가 뭐냐면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절연하지 않고 무죄다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숭배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명을 개정한다고 표가 오겠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다고 해서 표가 오겠습니까? 이건 지방선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당명과 관련된 부분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지도 않을 당명 개정에 대해서 1시간 넘게 얘기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당 지도부가 시나리오를 짜갖고 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당당하고 그러면 왜 윤석열이 무죄인가? 왜 우리가 윤석열과 함께 가야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걸 격렬하게 토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당명과 관련해서 이미 당명 변경하지 않기로 했는데 1시간 뭐 10분, 30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대구, 뭐 경북 통합 얘기만 하다가 결국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이미 시나리오에 짜가지고 와서 그날 절윤과 관련된 얘기, 장동혁에게 어떤 기자회견 관련되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것을 이미 계획을 삼아가지고 온 거죠. 의제 없다고 하면서 말을 못 하게 하는 게 그게 이틀막이고 시간 끄는 게 침대 축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한 5분 뭐 시간 들여갖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회피하는가? 그것은 본인들이 어떤 생각 자체에 정당성이 없는지를 알면서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가면 완패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권을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변화가 있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당을 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내라는 무죄단 시각으로 딱 던져놓고는 그다음부터 거기다 비판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의 비민주적 당 운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대로 가겠다는 취지예요. 그냥 윤석열과 함께 이번에 심판을 받아보겠다. 국민들이 윤석열과 함께 가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피했다고 보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지 않으면 당은 죽더라도 자기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절연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뭐 동의는커녕 그에 대한 입장조차 못 내게 했다. 그건 굉장히 비겁하다라는 김관선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개인적인 비판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장동혁 대표의 반론은 잠시 후에 본인의 목소리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근데 참 뭐랄까 점잖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우리 뭐 김희정 장관님 점잖으신 분이긴 하지만 지난번 민주당 보니까 최고위 때 당대표 옆에 앉혀놓고 뭐 2인자의 반란이니 하늘 아래 태양인 뭐 몇 개이니 반역이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발언권 안 준다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참 점잖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우 완화된 표현인 것 같고요. 점잖다는 표현은 할 말은 했어야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107명 의원들이 이 사태를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거나 혹은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포자기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안 준다고 가만히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얘기할 때 막 샤우팅도 하고 막 달려나가서 뭐 하고 이러잖아요. 항의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원총회의 그 토론의 어떤 주제라고 할까요?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어제 아침까지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가 고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주최 측의 농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한 당명 개정을 가지고 1시간. 3시간 의총회에서 어떻게 1시간 넘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왜 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논의를 합니까? 그리고 뭐 행정구역 통합 문제 가지고 또 조금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점잖다고 표현하셨는데 의원들이 정말 결기를 보이려면 달려나가서 얘기를 해야죠. 왜 발언권 안 주냐, 아우성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의총 중간에 중간중간 그 당면 개정은 좀 적당히 하자. 그리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진정한 결기를 보이려면 마지막에 3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점심 약속 다 취소하고 어제 정말 그 결사항전의 그런 의지를 불태우면서 다 취소하고 이거 계속 끝장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의도한 바대로 그냥 이렇게 가버렸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중요한 뭐 전륜의 문제 이 부분은 결론도 못 내고 그냥 요야무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 부분을 그 끊지도 못하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 할 거면 본인의 의지를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당을 시키세요. 그러면 좀 더 본인이 원하는 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당원들이 뭐 모두 본인의 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차라리 복당을 시키고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본인의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좀 더 결기를 보이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매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강 건너 불구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비판의 의견 김주영 의원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옹호하는 중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전쟁 중에 장소를 바꿀 수 없다. 현 체제 하에서 우리가 의원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후속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참여든 고해성사든 하자. 자꾸 뭐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의원, 젊은 피죠. 김용태 의원이 SNS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불법 계엄으로 축소된 보수의 자산을 그 절반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당이 망해도 당권만 쥐고 있으면 그만이냐. 특정 세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으로 당을 개혁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젊은 의원이라면 의총에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던가 당 지도부에 면전에서 해야 되는데 SNS에 올려서 이 모습도 말이 많습니다. 당내에서. 애겐 남들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어제 의총장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김희정 특파원을 연결해서 어제 의총 상황이 어땠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희정 장관님. 정말 몇몇 의원들 얘기대로 지도부가 입틀막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대로 지도부 입장에서 아니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얘기 안 하고 나가서 입틀막이니 침대 축구니 딴소리 하고 있는 건지. 진실이 뭡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실 설날 현장을 어느 때보다도 구석구석 많은 의원들이 누비면서 국민의힘, 그냥 국민의힘 개인 당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제1야당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이대로만 잘하면 돼라는 얘기를 듣고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소위 지도부만 공격하는 쪽과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는 쪽에 더 방점을 둔 쪽. 그러다 보니 메신저를 바꿔야 된다는 쪽과 아니다 메시지를 바꿔야 된다는 쪽과 이렇게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다 보니 이 설 전에 보였던 집안 싸움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까지 이렇게 여진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설 이후에 첫 번째 대면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양쪽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도부의 의견을 어떤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총을 존중해주거나 또는 의총에서 명확하게 의제를 정해놓고 끝장 토론을 하거나 하는 전례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할 말 있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참석을 하지 않거나 아예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빠져나가고 100명 중에 30여 명만 남게 되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얘기할 수 있느냐. 의원들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갔다. 김희정 외 29명만까지 남아있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이거 이외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에 의원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 토론회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네네.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죽어도 결론 낼 거니까 다른 거 다 취소하고라도 오세요. 그렇지. 답장을 내겠습니다. 그럼요. 참석하지 않으면 이 논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다. 라고 지도부도 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없다 보니 의원들도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허송세월이냐 라는 이런 무기력감에 서로가 회전을 도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안타깝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1시에 부동산 관련된 기자회견을 잡아놨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냥 보도자료로 뿌리고. 그래서 이게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보다는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10시 30분에 다시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의총 있어요? 네. 오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서로 순서 믿고 미루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믿고 토론하고 함께 간다라는 안에 동지 의식이 없는 이상은 여기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쪽도 있지만 이거를 한 달여간 준비해온 2030 젊은이들이 발표를 해버리는 상황이니 만약에 당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등이 발표를 했으면 의원들이 그냥 서류 주고 끝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텐데 각자 현업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나와서 자기들 거를 못하게 될지언정 어떤 심정으로 이거를 했는지 발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 차마 또 마이크를 뺏지 못하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 제목처럼 맹탕의총이다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오늘 다시 의총이 열리는 만큼 진짜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지도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마치 연결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을 저희들이 다 들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연설문을 가지고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륜을 하다 못해 이미 절단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꼭 그게 다른 의미의 것이 아니고 당대표에 대한 어쨌든 적어도 당원들의 신뢰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양태부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절연이 아니라 절단 수준이다. 윤호견이 아니라 아예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지율 높게 나온다. 이런 이 신동욱 의원의 어떤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말을 우리 속담으로 표현한 말이 있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니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절연, 절윤, 절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그 1심 판결 선고 직후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윤어게인 내용과 다를 게 전혀 없거든요. 아니 무슨 남녀 두 사람이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야 그랬는데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손도 잡고 다녀요. 그 누가 그 말을 그러면 아무 사이 아니라고 믿겠어요? 전 그거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다고 이미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과를 낸 거를, 판결을 낸 거를 심지어 사법부의 결정까지도 뒤엎으면서 저렇게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장동혁 대표의 말이나 방금 신동욱 의원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을 제발 저렇게 속이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웅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비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나 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이후에 이 지도부와 친한파 의원들 간의 어떤 갈등 국면인데요. 두 가지 징계건이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건 그리고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건. 이게 대주덕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당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배현진 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위원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현진 최고위원의 징계 재심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최고위에서 또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최고위원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 대변인 말에 따르면 우재준 최고 빼고는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논의해야 되냐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징계 취소와 관련된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한다는 게 아니라 취소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다는 겁니다. 자, 배현진 의원의 당당하면 징계 미룰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이 고성국 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함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고된 지 오래고 재심 신청 들어갔음에도 유독 이 건만 함구하고 있다. 징계 기준이 장동혁 지도부와의 친소 관계냐 아니면 지도부가 건드리지 못할 상황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도부가 왜 함구하고 있냐, 친해서냐 상황이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였잖아요. 우재진 외에는 최고인에 누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지도부가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들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거 하겠어요? 자기들 의도대로 결과적으로 당원권 징계 1년 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천권 자체를 배현진 의원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고성국 씨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근데 고성국 씨는 재심 신청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결론을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류한 걸 보니까 징계 취소한 거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다른 게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기대는 제가 볼 때는 0%다고 봐요. 이제까지 기대를 해왔지만 그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일단 뭐 고성국 씨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정말 그 탈당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 그럼 뭔가 변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언론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장동혁이 고성국 씨 또는 전한규 씨 극우 유튜버, 극단적 유튜버의 아바타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게 장동혁 대표였고 또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배현진 징계와 관련해서도 이미 고성국 씨가 유튜버에서 다 이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 고성국에 대한 징계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전혀 아니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신동욱 의원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틈만 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게인식의 얘기를 쭉 해온 사람 아니에요? 지금 뭐 최고 주대부 일원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항상 발을 맞췄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놓고 절연이 아니고 절단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피로감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비판하기도 싫고 관심을 안 두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왜냐하면 이제 피로도가 심하니까 이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기대도 없는 거예요. 장동혁이 다음에는 어떻게 변할까? 배현진 징계 어떻게 할까? 이런 기대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아까 의총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총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 장동혁 대표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의원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제스를 취해야 하는데 의원들만 해도 방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의총에도 한 70명밖에 참석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쓴소리 하는 사람이 친한 게 몇 명 말고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는 거죠. 이렇게 당이 잘못된 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총선이 멀었으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저는 비겁하고 비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일부는 제외를 해야겠죠. 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강한 의견이었습니다. 조금 전 장동혁 대표가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어제 의총 논란과 관련된 장 대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마 이 장 대표의 입장 저희가 최초 보도해드리는 걸 겁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의총은 당면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사법파괴 3법을 밀어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말씀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제가 파악하는 민심은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당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우선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동혁 대표 반박입니다. 어제 의총은 당명 개정에 관한 논의,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자유 발언을 할 시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이게 당 대표께서 의원들이 왜 저런 비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짐짓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의총에서는 무슨 얘기할 건가요?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동혁 대표의 20날 그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가 난 이후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25명이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거기에는 비단 친한계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시장계로 분류되는 그런 전직 의원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71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지금 원외위원장들까지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열린 의원총회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 D-100일, 이제 99일 됐나요?를 앞두고 당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총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딴소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전륜을 넘어서 뭐 절단까지 지금 전륜을 못해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절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그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인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도 어느 한 층만 바라보고 갈 수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선거 앞두고는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또 방향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오직 지금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 당원들의 마음, 윤호기인 세력만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저 모습이 오늘 아침까지의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많은 그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어제 그런 의총의 자리였다면 오늘 10시 반 의총에서는 그러면은 어제 못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조은희 의원 포함해서 의총장을 박차고 나온 여러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들은 거는 지금 말할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의총이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할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저 입장은 무엇인지 의원들하고 당대표가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양상 아닙니까? 이렇게 내부 의원들까지 소위 기만하는 목소리를 당대표가 내서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참 더 답답해지지 않을까. 당원들도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당원들도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영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탑니다. 특히 제일 앞에 전선에는 최전선에는 오세훈 시장이 연일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진 괴리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전장에 나설 장수입니다. 뒤에서 후방 지원을 충분히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왜 전쟁을 앞두고 당의 대표를 흔드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지도부를 교체할 힘이 없습니다. 후방에서 포탄도 지원하지 않고 실탄도 지원하지 않고 정원 투식량도 지원하지 않아도 맨주먹으로라도 싸워야 되는 게 장수의 자세입니다. 전선에 지원이 없어도 후방 지원이 없어도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오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관련된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죠.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핫피플 3인방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김남국 의원입니다. 인사청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퇴한 지 2달 좀 된 것 같은데요. 2달 만에 당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화려하게 당의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민생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의 근무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추천은 아마 저도 또 당 대표도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고 또 수락해준 점에 대해서 당은 또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의원이 청와대에서 사직하게 된 인사청탁 논란은 그리 간단한 논란은 아닙니다. 인사청탁 문자 논란 준비되어 있나요? PD님 혹시 그때 그 문자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되죠.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에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 잘 좀 봐줘라. 라고 하니까 네 형님 제가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문자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훈시경과 현지 누나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던 그 인사청탁 논란 문자가 공개되고 관뒀어요,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전이죠. 훈시경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의 불차림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강훈식 실장에게 인사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찰했는데. 자, 그럼 김현지 실장에게는 전달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자숙 기간이 2달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정 장관님? 일단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하다고 보실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김남국 지금 대변인 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자숙 기간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의 인사와 관련된 파장이 있었다면 그럼 과연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지금 다 이미 해명이 됐느냐, 이렇게 크게 2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앙대 출신들끼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시 원내 수석과 역시 김남국 비서관 간에 부적절한 외부 인사 청탁이 있었고 그거를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에게 부탁한다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의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김남국 자르기로 꼬리 자르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김남국이 다 덮어쓰고 간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 소위 현지 누나나 비서실장은 다 보호를 해주고 남국이 혼자 덮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훈 인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사과하거나 자숙할 필요도 없이 저렇게 당의 대변인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 기간에 국회에 앉아서 코인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 사람 방구석에 있게 하면 어떡하냐,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불러낸 취지를 얘기하던데, 아니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렇게 코인을 해서 돈 벌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활개치고 코인 하면 되죠. 그런데 무슨 먹고 살 거 걱정해서 여당의 대변인 자리를 줬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마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논문 관련돼서 이모 교수라고 표기된 거를 그 이모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난독증 증세인지 전혀 국회의원으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공직을 수행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처신을 보였던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직택도 아니고 대변인은 당의 간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코인 논란하고 부적절한 인사청탁하고 한 사람을 여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신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인사교체를 하는 습관이 현재 여당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어린이날 선물로 한 채씩 줘서 문제가 돼서 당 연구원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에서는 탈락한 사람이 바로 지난번 인사에는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자리 바꿈이 바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장관을 그만뒀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치 부산시장 후보로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단 그만두게 한 다음에 바로 더 좋은 자리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돌아봐야 될 지점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공격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정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의로 이 재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1, 2심이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지만 본회의 시간 등에 코인을 거래했다라는 행동만으로도 굉장히 좀 질타를 받았던 주인공 장본인이기도 한데 양태종 변호사님, 그래도 당에서는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비록 형 누나라고 불렀고 비록 중앙대 형님한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어도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박수현 의원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내심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으니까 대변인에 임명한 거겠죠. 한 2달 정도 지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남국 대변인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고 거기에서 많은 비판과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디지털 소통비서관 자리에서도 이제 사직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곧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이제 김남국 대변인이 이제 뭐 국민들 특히 뭐 청년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능력을 높게 산 걸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하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당청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걸 우려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걸 좀 소통하는 소통 창구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그런 종합적인 면을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개항을 선거 보궐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의였던 김남준 전 대변인과 대통령에게 그 자리를 개항을 양보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침 양태정 변호사님이 개항을 해서 쭉 거주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도 잘 알 것 같은데 어제 총리가 마침 개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남준 전 대변인이 개항 출마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개항 시민으로 참석한다라고 밝혔어요. 참석했어요. 송영길 대표는 아들 졸업식이 겹쳐서 불참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 무죄가 선고가 됐고 개항을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거기서 싸우면 안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송영길이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여기 송영길 대표 개항을 나갑니다.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빠지는 거기가 연수인가요? 연수. 그쪽으로 좀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복당도 아마 우리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처리가 될 것 같고 뭐 원래 또 양보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쭉 정리가 그냥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글쎄 연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이 잘 조정돼야지 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해야죠. 그건 아니죠. 꼭 김남준 대변인이 양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대선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정치는. 만나서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당사자들이 만나면 좋은 방법이 나올까요?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둘 다 대통령에게 뭐랄까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죠. 김남준 대변인이야 대통령의 입이었고 예전 뭐 경기도에서부터 인연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도 무죄가 나왔을 뿐 아니라 괴양을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준 분 아닙니까? 누가 받습니까 괴양을 해? 양 변호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개항을 올해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핫해진 상황인데요. 이제 이 개항 같은 경우인데 이제 지금 다들 뭐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이 대통령에게 뭐 자리를 양보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헌신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제 대통령의 말처럼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김남준 대변인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국회의원 자리가 뭐 무슨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지역 구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누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마치 이제 누가 되는 것이 정치학 공학적으로 맞다, 뭐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결국 개항 구민들의 누굴 더 원하고 있고 개항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는 본인이 거예요. 해야겠다 그 말씀이세요? 양철 변호사가 해야 된다? 저도 뭐 물론 개항구에 오래 거주하고 고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저 화면에 나온 두 분만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누가 더 개항 구민들이 더 적합할지 그런 건 아마 당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아마 청취를 할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개항구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남에게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징적으로 전 대표들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나와서 송영길 대 한동훈, 전 당대표끼리의 싸움, 이제 전 당대표끼리의 누가 더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정책 대결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쉬운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부산에 출마해서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걸 했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의 정치적 역경을 벗어나려면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항으로 오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사지로 초대장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개항 좋은 곳입니다. 환대해 주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험지가 뭐 나쁜 곳은 아니죠. 험지가 곧 사지는 아니니까, 그죠?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만나보시죠. 전한길 씨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이 전한길 씨의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의 대관을 취소할 걸 지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윤어게인 극우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 안 된다. 행사 장소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킨텍스 대표이사, 3.1절 행사로 알고 계약, 정치적 행사로 보여 고민 중에 김 지사 요구도 있어서 취소 통보. 킨텍스 규정상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한길 씨는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행사 취소시키라고 지금 보입니까? 야 김동연 너 할 일 그래 없냐? 야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전한길 그래 두렵냐? 저는요 김어준이 콘서트 하든 누가 건다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게 여러분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의 품격입니다. 고향 킨텍스 사장한테다가 전한길 콘서트 대관 취소하라 강력 촉구했다. 이 말은 뭐죠? 외압이잖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김동연 지사한테 굳이 김동연 지사가 취소를 왜냐면 뭐 전한길 씨 행사를 옹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어준 씨도 다 하잖아요. 정치적 행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뭐 딴지나 김어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더만요. 그래도 취소 안 하는데 김동연 지사가 취소까지 굳이 나서서 할 만한 사안이었을까와 관련된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 대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환기 씨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출연진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했다라고 다 출연 거부하고 네. 있잖아요. 태진아 씨 등등. 네, 등등. 그리고 지금 거기가 한 1만석 정도 되는데 예약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예요. 네네. 뭐 500석 정도밖에 예약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10%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차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흥행에 성공할 리가 없는 그런 콘서트였는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뭐 환불해 줘야 될 경우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행사가 취소될 경우는 뭐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하여튼 지레망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이제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를 전격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환기 씨에게 지금 구명줄 내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렇게 신나가지고 외압이다 막 그러니까 애초에 성공할 리가 없고 또 거짓으로 속이고 출연진들을 막 나온다라고 포스터 뭐 이렇게 공개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뭐 다 출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본인이 주장하는 그게 보수의 품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거짓 그 이유를 대면서 대관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뭐 좋은 의도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환기 씨를 돕는 모양새가 돼버려서 저는 글쎄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조금 비판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굳이 나서서 네. 취소한 것은 오바다. 김유정 의원님 비판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환길 씨가 이번엔 이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 씨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시원 씨 너무 반갑고 용기 있는 참 연예인이네요. 이런 연예인이 진짜 개념 있는 연예인이죠. 최시원 씨, 우리 자유 콘서트 3월 2일 날 하거든요. 우리 최시원 씨 한번 이름 그대로 와주시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참 연예인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최시원 씨는 저는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생긴 것도 정말로 와 멋있게 생겼다. 속이 시원하네요. 최시원 씨 모시고 싶었는데 시원해. 우리 최시원 씨 응원합니다. 최시원 씨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김관선 변호사님. 최시원 씨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 예, 물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뭐 한자성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 약간 중의적이에요. 중의적이죠. 해석이 나름인데 그걸 전환길 씨가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가지고 최시원 씨에 대해서 마치 윤 전 대통령 응원하고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연예인으로 막 둔갑을 시켜버리잖아요. 최시원 씨나 최시원 씨가 소속돼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좀 전환길 씨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전환길 씨 나와서 보수 품격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품격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고 뭐 보수를 망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취소가 되니까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말은 뭐 나를 정치적 억압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이거 해봤자 안 될 것 같고 더 연예인들 지금 뭐 섭외했던 사람들 다 거의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시원 한 명한테 저렇게 구걸하다시피 나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킨텍스 저걸 그대로 진행하면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이랄지 여러 가지 치명적이할 거예요. 근데 이미 전환길 씨는 이번에 연예인들이 다 안 나온다고 하고 이 행사가 불투명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어떤 모습을 어떤 형격에 보여준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체의 어떤 전환길 씨의 실체에 관한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킨텍스에서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과연 어떤 연예인이 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갈까? 궁금했는데 뭐 약간 취소가 돼서 진행이 안 되게 돼서 좀 아쉬운 측면은 좀 있죠. 그런가 하면 전환길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한 차례 한 언론사가 하기로 했다가 다시 안 하기로 해서 못하나 싶었는데 하기로 했답니다.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한 거죠. 이준석 대표, 부정선거론자들과의 토론이 이번 주 금요일 6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환길 씨, 본명이죠. 전유관 씨가 도망 못 갈 겁니다. 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토론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던 토론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 한 번으로 무슨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종료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토론의 상대자인 전환기 씨로부터 부정선거로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라고 지목까지 받은 터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전환기 씨 주장이 그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나오고 또 본인 혼자서 자신 있다. 누구든 다 나오라고 해서 아마 1대 5명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주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제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하고 팩트체크가 실시간으로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찬반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가 많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만 하시지 말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이슈도 짚고 넘어가서 이번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개선 방안까지 함께 나오는 보다 긍정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희정 장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방송인 전현무 씨인데 박나래 씨의 신작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프로그램에서 무속인들에게 순직한 소방관의 사진과 사주를 띄워놓고 왜 사망을 했는지 이유를 마치 퀴즈 프로그램처럼 맞추게 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보는 시민들의 비판을 해당 프로그램이 삼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프로그램에서 전현무 씨가 이번엔 순직 경찰관에게 비속어를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 이 프로그램 두 번째예요. 순직 소방관에게, 이번엔 순직 경찰관에게. 2004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 무속인 출연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망 원인을 또 추리했어요. 출연자, 흔히 칼 맞는 걸 칼 X라고 하지 않냐라고 비속어를 썼어요. 그러자 전현무 씨가 제복 입은 분이 칼 X다. 너무 직접적이죠 라고 그 발언을 또 그대로 읊습니다. 신동 씨는 또 칼 X 단어가 너무 좋았다 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다 했군요. 부적절하죠. 부적절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순직하신 소방관의 영웅의 죽음입니다.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흉기를 든 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돌아가신 경찰관 영웅입니다. 이 영웅들의 죽음을 꼭 저렇게 무속인들 모아두고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로 써야 하는 건지도 저는 그 자체부터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 전현무 씨가 쓴 칼 X라는 이 비속어 논란,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금 2번 방송이 됐는데 첫 번째는 소방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적 발언들과 내용들이 있어서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한 얘기와 다르다. 순간 희생을 기리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항의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송에서도 지금 경찰, 순직 경찰에 대해서 소위 그런 용어를 더군다나 아무리 그 직전에 뭐 출연한 무속인이 이제 그 얘기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썼다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예능이어도 전현무 씨가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예. 다른 말로 순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 말을 받지 않아도 같은 의미의 어떤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었던 것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 박나래 씨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얼마든지 만약에 미리 그 녹화해둔 거라면 편집할 수도 있는 거고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집했어야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고 특히 소방관, 경찰 굉장히 그 힘들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더 반발도 많은 것 같고 물론 뭐 사과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 편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일선의 경찰관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범인 검거 중 순직한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다. 깊은 분노, 참담함, 명백한 2차 가해다. 14만 경찰 공무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그 순직 경찰관을 예능 프로그램에 사실 대상자로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찔러서 경찰관 2분이 사망하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잔혹하고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감정이 복받치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그냥 그 건달들이 사용하는 경찰관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이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께서는 점잖게 억누르게 잘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야 할 당사자는 차분하고 정화되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저런 이 죽음을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영화에서도 이 건달들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건달 역의 대사도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지금 뭐 전현무 씨 한 분만 사과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거에 동조했던 다른 뭐 먼저 그 단어를 꺼낸 그 출연자나 아니면 또 전현무 씨 말에서 말 표현 좋다라고 했던 왜 그분들은 사과하지 않죠? 저는 뭐 제작진이 사과하거나 소속사가 사과할 게 아니라 그 말을 했던 당사자들 본인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런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이제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현무 씨는 사과를 결국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자, 동남아로 가보죠. 온라인에서 밈처럼 퍼진 AI 제작 사진이에요. 성난 얼굴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죠. 유일하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동남아 대 한국 구도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갈등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그룹의 콘서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한국 팬이 반입이 금지된 망원 렌즈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했어요. 이를 두고 시야를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현지 팬 및 보안 요원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자 현지 팬들은 관람 매너 지적과 함께 조롱 섞인 게시글을 올렸고 우리 누리꾼 중 일부는 동남아 국가들을 향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남아 온라인들이 한국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이딴 사진과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고 갈등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사실은 동남아 분들이 한국 가수가 좋아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콘서트장에 온 건데 잘못을 한 건 우리 팬이 잘못한 거죠. 망원 카메라로 다른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어떤 나라 대 나라의 감정, 인종 대 인종의 갈등으로 지금 양쪽 모두 다 이렇게 뭐 비호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동남아 팬들도 한국이 좋아서 한국 팬들을 한국 우리 가수들을 사랑한 건데 이렇게 한국을 향해서 맹비난성의 글을 올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작은 우리 일부 극성 팬들의 이 좋지 못한 관람 매너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지적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남아 사람들의 경제력과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개인적인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인종 전체에 대한 논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독립 유공자들 사진까지 게시를 하면서 약간
개개인의 잘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집단적인 걸로 이렇게 확전시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양쪽 다 선을 넘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실제 저렇게 선을 넘은 쪽이 아니라도 옆에서 보던 사람들 중에서라도 누군가가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댓글로 먼저 많이 이 SNS를 덮어주면 그쪽이 더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잘못한 거는 있고 아쉬운 점이 있고 저렇게 태극기 밟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컥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예. 갈 일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체에 대한 혐한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지켜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남아가 잘한 부분, 칭찬하는 부분을 먼저 띄우기 시작한다면 저쪽에서도 한국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웅수하는 이렇게 좋은 엔딩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양쪽 모두 다 이럴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은 자제하고 침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뛰어다닙니다. 공항 주변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슷한 시각 멕시코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차량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위협하는 남성들과 겁에 질린 시민들 그리고 잇따른 방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총을 들고 거리로 활보하고 있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 상황, 마약 조직원들이 벌인 테러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 정부가 최대 마약 카르텔 수장을 사살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마약 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물인데 우리 돈 217억 원의 현상금이 걸린 거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갱단이 보스를 잃자 보복성 테러에 나선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멕시코 할리스코주 전역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예정됐던 축구 경기들도 취소됐습니다. 당시 멕시코에 있었던 여행객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It was really scary. We've never ever not felt safe, and today was the first day as we left the hotel to go have breakfast and saw all the craziness going on and the violence and the smoke that we were actually terrified. 굉장히 걱정되는 게 많은 축구 팬들이에요. 특히 올 여름에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고 우리 대표팀도 이곳에서 경기를 할 예정인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멕시코라든지 이제 남미, 콜롬비아 이런 곳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 마약의 카르텔이 엄청나게 세력을 장하고 있어요. 검찰이 검사실 때 마약 수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저 멕시코랄지 이제 콜롬비아 이런 데는 아예 한 줄을 마약 카르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주민들은 이 마약 카르텔을 옹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약 재배하잖아요. 그리고 마약 관련 일자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마약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뭐 굉장히 혹독한 그런 것도 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옹호하는 경우에 있고 네. 저것도 일반 지역 경찰들하고 마약 카르텔로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 차원에서는 이걸 단속할 수가 없어요. 다 정보도 나가고. 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에 이제 구스만이라고 아주 멕시코에서 최대 마약 카르텔이었는데 결국 미국으로 압송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미국과 관련해서 작전을 많이 하는데 저 작전이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장갑차도 동원하고 탱크도 동원해요. 그런데 저 마약 카르텔도 장갑차 같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제압하기 힘든데 이번에 이제 저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마약 카르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정보를 제일 도움을 얻어서 이제 제압을 했다는 건데. 그렇군요. 왜 이렇게 저렇게 불이 나고 막 그러냐면 뭐 장갑차를 군이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마약 카르텔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로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해서 일단은 뭐 잡고 또 사살을 했는데 그냥 저걸로 끝나지 않고 또 신생 또 카르텔이 또 형성이 막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걱정입니다. 축구 월드컵 정상적으로 저곳에서 개최될 수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노점에 할머니가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지폐를 건네죠. 상인은 익숙한 듯 봤습니다. 음식을 사고 파는 평범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지폐는 사실 진짜 화폐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사후 세계에서 사용하도록 태워보내는 가짜 지폐입니다. 상인 역시 이걸 모를 리 없을 텐데 하지만 다른 손님들처럼 가짜 지폐를 받고 할머니에게 닭 구이를 건네는 겁니다. 사실 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지만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이렇게 가짜 지폐나 길에서 주운 물건 등으로 음식을 사러 온다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상인은 7년째 불평 없이 무료로 음식을 내줬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뭐든 받는 것일 뿐 무엇을 내든 상관없다는 상인. 이 말에 누리꾼들은 선행이 또 다른 복을 불러올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상인이 중국에 계셨네요. 지금까지 앉아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휴가 때 자주 머무는 플로리다 마로라고 자택에 무장한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이 괴한 사살됐습니다. 이 소식 임종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로라고 저택에 침입자가 발생한 건 오전 1시 반쯤.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200km를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중에 산탄총을 사서 저택 북문 보안구역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밀경호국 요원 등 3명을 맞닥뜨리고선 산탄총과 가스총을 꺼내 보였지만 바로 사살됐습니다. He was ordered to drop those two pieces of equipment that he had with him, at which time he put down the gas can, raised the shotgun to a shooting position. At that point in time, the deputy and the two Secret Service agents fired their weapons and neutralized the threat. 하지만 남성의 가족이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인데다 평소 총을 멀리했다는 증언이 나와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는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2년 전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해 본인 소유 골프장에 머물 때 총을 들고 골프장에 숨어있던 용의자가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호 예산을 대폭 확대해 마로라고 저택을 요새화하는 한편 암살 시도범은 즉각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 경호 매뉴얼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수사 전문가 김무배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장님, 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만나보시죠. 자, 20대 음료 모텔 살인녀입니다. 연쇄 살인녀예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살인 범죄자 미화, 동정론까지. 작성자 B씨. 저 여성의 SNS 너무 슬프다. 그 나이 때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다. 마음 터놓을 친구가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동정하는 분. 또 다른 C는 예쁜 건 맞다. 키도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날씬하다. 몸매도 좋다. 솔직히 예쁘다. 나 같아도 음료수 바로 마신다. 재판부는 외모를 감안해서 무죄 판결하라.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게 뭐 무죄 줄 일입니까? 생각을 하고 무죄 줄 다뤄야지. 상황이 아니죠. 알다시피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 12월 달, 1월 달, 2월 9일까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예. 남성들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물을 건네서 그중에 2명은 사망을 했고 1명은 상해를 입었었는데 19일 날 구속돼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저 SNS에 저 피의자 김모 씨의 사진이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진을 보고 계정을 봐서 사람들이 예쁘니까 무죄다. 그리고 어느 분은 예쁘다. 나라도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물론 이런 말들. 그리고 판사가 무죄해달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진심이 아니고 장난이나 비꼬는 거나 그런 유머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렇게 쓰게 되면은 저걸 본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2차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아니 저 진심 같아요. 나의 천사요. 지금 갇혀 있더라도 내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리. 출소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이거 제정신으로 쓴 글입니까? 저거 진짜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저기 하이브리스트 필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범죄들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 아, 있네요. 심리적 그게 있네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이 옛날에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신창원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아, 알죠. 예, 우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탈출을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신창원이의 팬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입었던 무지개 티셔츠. 요게 품절이 됐고. 되게 촌스럽던데. 2022년도인가 20년도인가에 그 이은혜라고 아십니까? 혹시? 알죠. 계곡살인요. 그 여자도 외모를 좀 좋게 평가하면서 팬카페가 생긴 적이 있는데 야, 이번 같은 아니죠. 경우에도 시대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저렇게 나오면서 피의자, 즉 살인범을 저렇게 미워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거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대못을 박습니까? 이거 2차 가해예요, 다. 아닙니까? 당연히 2차 가해인데요. 저거를 SNS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볼 때는 진심일 가능성보다는 저거를 비꼬는 것이라든지 저는 그냥 장난을 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네. SNS 팔로워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의 SNS 팔로워가 9천 명 이상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 9천 명 이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13일 265명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팔로워였는데 9천 명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댓글들을 보면 심각합니다. 진짜 문제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감명하라. 당신 편에다 힘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흉악범에게 이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동조하는 증상이 있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 현상이다라는 건데 반장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저게 뭐 심리학적인 저게 있나 보죠?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는 게 모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범인들이 좀 잘생겼다든지 매력이 있을 경우에 그걸 보는 그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그 피해자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자기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 수도 있겠지만은 저게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저런 댓글을 쓰게 되면은 본인은 장난이든 사실은 아니든 간에 저걸 보는 사람들 가족들, 저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는 제2차 피해가 하기 때문에 저게 쓰고 싶다 하더라도 안 써야 되는데 그냥 쓰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계정 팔로워가 200 몇 개에서 9,000개로 늘었다면서요. 네.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얘기인데 저거를 범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관심보다는 저렇게 보게 되면은 범행을 옹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 때문에 절대로 댓글에 저런 글씨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신상이 털렸다.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도 등장했어요.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언제든지 좀 바뀔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자 이렇게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연쇄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경찰이 신상을 비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선뜻 이해되진 않는데요, 반장님. 경찰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그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법이 있는데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번에 저 김모 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대 잔혹한 범죄고 또 중대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알다시피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기도 하고 공익을 위하고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혹한 범죄잖아요. 근데 잔혹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경찰에서 보는 잔혹하다는 얘기는 무슨 살해를 한 다음에 사체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약물로 했기 때문에 잔혹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는 그게 더 잔혹한데요. 그래요? 약물이 더 잔혹하죠. 그렇지만 이제 외상으로 보기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자체를 열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사건이면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신상 공개 정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공개를 했을 경우에 모방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저걸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신상 공개 정보가 고무줄이다. 어느 때는 하고 같은 범죄라고 안 한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공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공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들이 외부 인원이 4명이 있거든요. 7명 중에 그분들이 찬성을 하면 하는 거고 반대하면 안 할 수 있는데 정말 열었으면 싶은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저는 반대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이거 로또 당첨 번호 같은데 어떤 사건일까요? 황당한 사건입니다. 반장님, 로또 공 무게가 다르다고 사기를 쳤어요, 누가?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도부터 작년까지
7억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로또를 번호를 맞춰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돈을 받게 해주고 있는데 로또 번호를 뺄 수가 있다. 어떻게요? 돈을 주고 네. 돈을 주고 뺄 수 있다. 아니면은 그 공이 통통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공의 무게를 가볍게 하게 되면은 바람이 불 때 가벼운 게 빨리 올라오겠죠? 예. 자, 무슨 말이냐면 공이 6개 중에 6개를 가볍게 만들면 그 번호 쓴 것만 통통 튀어오르니까 맞출 수 있다. 이래가지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7억 6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입니다. 7억을 뜯어낸 거 보니까 이걸 믿었네요. 믿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믿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걸 믿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로또 번호를 빼는다든지 아니면 공을 조작해가지고 번호 맞출 수 있다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간 건데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확천금을 누리면 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저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본인들은 우긴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받은 겁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 아니고 편취가 맞습니다. 형을 살해야 돼요. 사기다. 명백한 사기다. 로또 당첨은 조작할 수 없다. 자, 강력 사건 세 번째 사건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사건은 하늘에서 실외기가, 이거 제목도 황당한데 영상이 입수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길거리를 지나는 학생 3명.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쿵 떨어집니다. 떨어진 물건은 다름 아닌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잠시 뒤 현장에 나타난 남성. 실외기를 들어서 화단에 옮겨놓고는 떠나버립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해당 남성을 연행해 갑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반장님, 위험해 보이는데요. 2월 22일 날 그 3층 빌라에서 한 남성이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실외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 위험한데요. 신고가 들어왔겠죠. 3시 55분에 던졌는데 4시 40분에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를 해봤더니 두 사람이 너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간단해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전력을 조사했더니 정신병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응급조치 시켰는데 저럴 경우에 피해자가 안 다쳤다 하더라도 특수상해 미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던졌기 때문에 그 범을 적용하는 거고 그 실외기 자체가 본인 거면은 재물성교는 안 되지만 타인 거면은 재물성기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만약에 조금 일찍이나 늦게 던졌을 경우 지나간 사람이 맞으면 실외기가 무겁거든요. 맞으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입건이 된 거죠? 그렇죠. 입건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송치할 건데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죠. 왜냐하면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의가 있는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는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뭐 김은배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사건 아주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강력!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